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경학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이마트와 홈플러스 대형마트 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정말 네.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개인적인 선택은 홈플러스. 왜요? 주변에 홈플러스밖에 없어서. 근데 이거는 편의점 때와 좀 비슷한 결과인 것 같은데 내가 가까운 곳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영화 학생은요?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마트가 되게 큰 신세계랑 같이 있어서 홈플러스는 큰 마트보다는 뭔가 그 SSM이라 하나요?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 더 익숙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마트가 생겼을 때 그 시식 먹으러 가는 재미 때문에 정말 기가 그렇게 막혔죠. 헤어나올 수가 없더니 맞아요. 이제 또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마트가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참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홍쌤, 그 대형마트는 업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 대형마트가 우리 생활에 아주 깊이 있게 이미 자리매김했죠. 그쵸. 그래서 과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유통기업들, 월마트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엿봤지만 사실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한테 밀려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근데 사실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업계 1등인 이마트가 2년 연속 그 영업이익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골목상권 보호 뭐 이런 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또 휴일에 업무를 좀 못하게 되는 그런 법적 그 제약 요건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뭐 메르스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뭐 소셜 커머스 또 오픈마켓 여러 유통 채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그런 정점 이미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현재 뭐 이 업계 1등이고 홈플러스가 2등 그리고 우리가 오늘 빠져있는 롯데마트가 3등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 채널 그리고 대형 할인점 매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요번 주제 같은 경우는요, 평소와 다르게 좀 되게 다양한 이유로 선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래 모기업이나 아니면 더 가까워서 거기를 좋아한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경영 방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 뭐 자취생이나 대학생이라면 가족까지 빠짐없이 가는 곳이죠. 마트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정말 뭐 어디 하나 딱 꼭 짚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의 기업인데요. 그렇죠. 그 대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봅시다. 저는 이마트 이마트요? 이마트. 지역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네. 살짝 홈플러스는 이제 약간 중심가에 좀 위치를 하는 경향이 네네, 많고 중간가에. 이마트가 살짝 변두리가? 약간 변두리가라고 뭐 네, 좀 차 타고 가야 하는 먼 거리. 네, 그렇게 있어서 주차 시설이 이마트가 조금 더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홈플러스보다는 이마트에 취직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 혹시 지금 이마트 앞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니시죠? 뭐 그런 건 아니고 노브랜드 상품 아시나요? 노브랜드 상품에 그쵸.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또 자취를 하다 보면 많이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물이나 과자나 이런 생필품들을 맞아요. 굉장히 엄청 싸요. 가격에 보통 뭐 다른 브랜드 절반 가격에 판매해 주는 게 약간 소비자를 위하는 그런 대기업의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플러스? 이마트. 좀 의견이 갈렸네요. 어떤 이유로 홈플러스를 고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홈플러스 하면은 약간 이렇게 창고형으로 돼 있고 되게 가격도 되게 낮은 네. 그냥 되게 낮은 가격에 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미지가 서비스가 그래서, 네, 서비스가 좋아서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마트가 훨씬 서비스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혹시? 둘이 잘하면 싸우겠어요. 색깔도 흑과 백이네요. 뭐라 해야 되지?
어딜 가도 특가 상품들은 다 이마트 있는데. 과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싸게 나오는 거? 저는 홈플러스 좀 갈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요즘 생각해보면 이마트 같은 데는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좀 홈플러스보다는 덜 치고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홈플러스 네. 익스프레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홈플러스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도 홈플러스에 되게 도전도 많이 네. 하고.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저희 중앙대학교 캠퍼스와 부근 마트 주변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과는 홈플러스 13대 이마트 17로 이마트가 좀 더 많은 표를 이마트가 받았습니다. 이겼군요. 그 이마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일단 근처에 이마트나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이마트의 그 노브랜드 제품이나 이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서비스, 또 뭐 이마트 몰 이런 온라인 매장 영향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수영. 네, 오늘 마트 기업 두 군데 준비해봤습니다. 백수의 노트.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요. 네. 막 엄마 따라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장 갔던 기억, 구멍가게 갔던 기억은 있는데 마트 갔던 기억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마트가 우리나라의 마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야. 네. 93년 11월에 처음 우리나라에 마트가 들어왔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마트들이 이렇게 생겨나기가 시작했죠. 네.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마트 가봤을 때 그 충격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대형마트 엄청 크니까 돌아도 끝이 없으니까. 네, 맨날 이렇게 시장 골목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마트 가니까 어렸을 때 처음 마트 갔을 때 장난감 코너에 들어 누웠다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이 나요. 아직도 벌써 그런 은근 버릇이 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쌤 그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월마트, 까르푸, 그러니까 창고형 할인 매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지화에 좀 실패를 거뒀죠. 그래서 뭐 시식 행사라든가 한국인들의 그런 소비 구조 패턴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93년도에 창동점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할인점으로 오픈이 되고요. 97년도에 당시 최저가 보상제라고 해서 반경 한 5km 내에 있는 그런 할인점보다 물건이 더 싸게 판매되는 걸 만약에 소비자가 알게 되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마트는 그 어떤 매장보다 저가의 물품을 공급하는 장소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프로모션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하게 돼요. 그래서 월마트 점포를 이마트 매장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07년도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애니코를 넘어서 그 당시 최고의 뭐 국내 브랜드이다라고 이렇게 좀 수상을 받을 만큼이나 굉장히 입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을 보면은 한 13조, 한 14조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할인 매장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마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최초로 해외 점포를 개점했다고 하죠. 대단하네. 이 해외 시장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월마트의 국내 진출을 이마트가 막았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내수 시장만 바라보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우리나라 유통업체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상해 중국 이마트 1호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10개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데 모두 27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도 또 이마트 같은 중국 로컬 기업들 또 글로벌한 유통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담이 좀 지속화돼서 결국 중국 사업에는 철수 절차를 밟기 시작을 해서 현재 이마트 점포는 8개로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실패를 맛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베트남 같은 이런 또 다른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마트 최초로 베트남의 현지 매장을 이제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의 실패를 좀 밑거름 삼아 새로운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현재는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이마트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저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일 줄 알았거든요. 네. 의외로
쿠팡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쿠팡과의 전쟁.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전체에서 가격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곳은 기저귀예요, 기저귀. 네, 기저귀가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기면서 제일 매출이 많이 떨어진 품목이래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에게 뺏긴 그런 시장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런 의지를 요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기저귀라는 상품, 과거에 대해 분유 대전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상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영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마트에서 시식행위를 하고 맛을 보고 맛있어서 이걸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살지 않았던 치킨 너겟을 샀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맥주를 또 구매하게 돼요. 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분유, 기저귀 이런 상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어차피 이 시기에 이만큼의 양을 구매해야 되는 상품들이고 또 선호하는 브랜드가 명확한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꼭 내가 어차피 살 거라고 하면 수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으니 설칭을 해가지고 가장 저가의 물품을 구매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과의 갈등이 좀 많았던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매체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체들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냐면 롯데에서 진행된 옴니 채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이 총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도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대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마트몰, 실제로 이마트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신세계 백화점, 또 드럭스토어, 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엮어서 연계 매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유통업체들이 이제는 이제 과거에 뭐 적과 동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찌됐든 간에 고객에게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두고 온오프라인 또 여기 모바일까지 더해져서 아주 다각화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되겠어요. 이 국내외 온오프라인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이마트인데요. 앞으로 더 넓힐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초반에는 우리나라 시장 진출에 실패했지만 또 이제는 유통 채널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창고형 할인 매장 또 이것도 이제 대형마트만 좀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더스 이 브랜드를 좀 활용해가지고 결국 지금 14년도 때 19.6%였어요. 이 트레이더스의 매출 성장률이. 그런데 지난해 28%를 넘어섰고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SSM, 편의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장을 좀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대형 트레이더스 같은 특화되어 있는 매장 그리고 이마트몰을 통한 통합 뭐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홈플러스. 그 로고송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맞아요. 홈플러스. 네, 플러스가 되니까 뭔 얘기냐면요. 네. 홈플러스가 좀 과거가 복잡하더라고요. 왜요? 처음에 이제 삼성과 영국 테스코, 아. 네,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사의 테스코. 이제 결합으로 이렇게 합작으로 만들어진 홈플러스인데요. 네. 그 뒤에 좀 스토리가 막 이렇게 계속 플러스 되고 뭐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오, 홈플러스에서 이런 스토리도 한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내용들을 보면 99년도에 이제 네.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당시 과거에 이제 삼성 테스코 주식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업력이 많지만 네, 국내 네.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좀 업력이 부족했었고 또 영국 최고의 유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코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자 투자 계약을 맺어서 이제 홈플러스라는 기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점을 처음으로 오픈하면서 2000년도에 이제 합자 1호점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유통업체 역사상 최단 기간 동안 최소 점포로서 매출 1조를 돌파하게 되면서 큰 실적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네. 유통업체 최초로 R&D 센터까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랜드 리테일이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홈에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여기 가보면 여기 이랜드 계열이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제가 제일 네. 애용하는 술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갔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장 36개를 이제 인수를 이제 홈플러스 쪽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이제 법인명 홈플러스로 2011년도 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2015년도 때 MBK 파트너스 여기 사모펀드거든요. 이 사모펀드에 이제 인수가 되게 돼서 지금은 기업의 주인이 바뀐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스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죠.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했죠. 네, 옥시라는 기업이 많이 이제 질타를 받았는데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PB 상품을 제조를 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예.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그 홈플러스가 입을 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실제로 지금 보면 네. 과거 한 30% 수준이었던 시장 점유율이 이 사건 이후로 27에서 한 8%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원재료를 만들었던 SK도 뭐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직접 제조는 안 했지만 판매를 대행했던 애경이란 기업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 체인 끝단에서 고객들에게 공급했던 네. 유통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한 기업만의 책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부 책임도 분명히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근데 유통업체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초도 대응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한데 PB 상품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본인의 이제 유통이라든가 분배 유통시키는 책임이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백소 사건도 여러분들 터지고 아마 그 사건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업들이 저가에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뢰성 부분, 사후 벌어질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유통기업이 결국에는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얘기지만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이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2012년도 때 유통산업 발전법이 이제 개정되게 돼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과 휴일비를 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다툼까지 많이 번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운영이 되는 쪽으로 이제 기울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찬반이 많이 갈리고 이 소재가 이제 토론 면접장에서도 또 임원 면접장에서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재래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권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의 사회적 배려를 운영을 해요. 우리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되는 이슈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기업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막상 내가 갈 기업 입장에서는 그날 영업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찬반을 같이 아셔야겠죠. 긍정적 부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만약에 국내 이런 유통기업들이 만약에 이 업에서 빠지게 되면 그 자리는 WTO 체제하에서 또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될 수 있는 또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논거를 정리하고 나중에 면접장에 좀 가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세요. 생각해보면 월마트 같이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골에서 왔는데 저희는 이제 롯데마트 큰 그 마트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작은 이런 슈퍼 같은 게 엄청나게 네네네. 반대를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구매상들이, 네.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타협을 보는지 그 과정 부분도 궁금하고 그래서 주말에 좀 이렇게 휴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보장을 해주겠다 서비스가 이만큼
제공을 해주겠다. 네네. 뭐 이런 걸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초등학교 때 그쯤 아마 저는 홈플러스를 처음 봤었는데 네네. 그때는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정말 엄청난 크게 규모의 그쵸. 그런 차 타고 가야 매장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꼭 하나씩은 많죠.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생겼는데 그런 네네. 게 약간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둘 다 할인 가격에 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완전 낮은 가격에 파는데 1,000원에 판다 해봐요. 과자를. 근데 플러스는 거기에 막 그거에 이제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900원에 팔고 네. 더 낮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쟤네들이 막 손해를 보면서 이런 거 치킨 게임을 하지 친구가 않습니까?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남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규모도 있으면. 그래도 다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우선 되게 인상 깊었던 질문이 방금 재래상권 얘기 나왔듯이요. 그 또 동네 슈퍼나 이런 소매상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네. 이런 기업 차원에서 이들한테 입점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주거나 보상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뭐 소소하게 이제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마트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이렇게 좀 주장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뭐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저 민주당 대권 후보 중에 샌더스가 굉장히 좀 큰 바람을 미국 내에서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대기업들의 그런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제력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도 은퇴 연령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자영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유통도 어차피 기술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더 저가의 고객들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경제사회에서 당연히 용인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누구도 뭐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못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런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을 담보하고 소비자들이 더 저가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익 이 둘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합의점의 노력이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 경쟁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질문인데요. 네. 그 지난번에 쿠팡 대 그 티몬 그때도 나왔던 게 가격을 계속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트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손해를 봐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저귀에 이렇게 얘네들이 집착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저귀는 뭐냐면 마트에 뭐 대학생들이 많이 가진 않고 뭐 그냥 남자들이 많이 가진 않아요. 주 소비 계층은 여하튼 주부들이에요. 그럼 그 주부들의 스타트 라인이 어디냐면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기저귀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유도 사야 되고 아이들 옷도 사야 되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다른 매출로 꾸준히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기업들 간의 경쟁이 되겠죠. 물론 소비자들은 더 저가의 기저귀를 살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 단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다 출혈 경쟁이 또 이루어지죠.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는 또 만약에 분유기업이라고 하면 그 분유기업이 요 단일 분유만 이마트한테 공급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을 이마트에 공급하는 결국에는 의리거든요. 그 제조사도.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피해를 보더라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 결국 그 낮아지는 가격적인 부담을 유통업체만 책임질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조업체까지 또 책임이 전가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이해하는 그런 노력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채용이나 취업의 면에서요. 취준생으로서 이런 마트 유통업체에 지원한다면 혹시 특정한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능력들을 키우면 취업에 유리하다 싶은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통 매장에서 업무 경험들도 많고요. 실제로 뭐 남학생들은 주로 이런 마트에서 우리 시체말로 까대기 알바라고 해서 제품 진열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고요. 또 여학생들은 그 이벤트성 매대들이 펼쳐지죠. 네, 이제 맞아요. 거기서 커피, 라면, 뭐 시식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꼭 비단 유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 영업 직군을 쓸 때 보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현장에 있다 보면 여사님들 판매하시는
있는 분들과의 마찰도 되게 많고 때로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나만의 소통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고객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 다 먹은 다음에 반품해달라 이렇게 좀 떼쓰는 블랙 컨슈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 응대할 수 있는 나의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세대 간의 공감,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귀, 그리고 고객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CS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율을 하면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영업 직군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백수형 궁금한 거 없나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기업의 연봉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얼마나 주나요? 실제로 지금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가 2015년 대졸 초봉 기준으로 한 4,100만 원 정도로 뉴스토에 보도가 됐고요. 홈플러스는 이거보다는 좀 적어 2,800 정도로 나왔는데 글쎄요, 이건 아마 보너스 부분들을 좀 더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통상적인 뭐 그냥 유통업체치고는 여기는 이제 메이저 기업이기 때문에 저 연봉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실제로 뭐 영업이라든가 이런 좀 채용이 많은 포지션이어서 그 전공 선호도가 이쪽 분야가 크진 않아요, 유통 영업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전공을 좀 불문으로 영업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인턴십이 좀 이쪽 분야도 좀 많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 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런 부분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또 최종 면접을 보게 되니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부분들을 추후에 좀 겪어야 되는 채용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요. 또 과거에 또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인턴을 쌓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정규직 채용에 도전해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채용 전형 자체의 특수성은 그다지는 많지는 않는데 인턴 관련된 부분이 최근은 조금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그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백수형? 아무래도 방송 보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맞아요. 네, 두 기업의 입사에 관한 카더라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요, 유통 중에서 이제 백화점보다는 마트나 SSM에 입사하기가 더 쉽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이제 선호도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유통업을 생각하는 친구들 앞에 너 신세계 갈 거야, 이마트 갈 거야. 그러면 신세계를 선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너 롯데 슈퍼마켓 갈래? 안 그러면은 롯데 백화점 갈래? 그럼 백화점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원하는 친구들의 색깔이 그다지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카더라도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마트 아르바이트는 입사에 큰 도움이 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을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방송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용도가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녹여낼 때 그 방법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판매와 관련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적고 끝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마트 여러분들 가보면 마감 시간대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어려운 상품들 예를 들어 채소류 뭐 이런 상품들은 떠리로 물건을 팔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가 예를 들어 무가 있고 옆에 당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팔아야지. 그러면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를 소비하는 주부들과 당근을 소비하는 주부들은 그날 만들어야 될 메뉴가 좀 겹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럼 뭐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채소류하고 패키징을 잡아서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이 좀 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교훈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좀 풀어내면 결과만적고 있거든요. 많은 구직자들, 그러니까 마트에 알바했다 뭐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여러분들의 과정과 전략과 전술과 고민거리들 뭐 이런 것들을 논해보면 오히려 자소서가 내용도 풍부해지고 또 차별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소서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취향 어느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환 학생?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마트가 좀 더 선호가 가는 게요. 일단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통업계들은 그 업무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싸게 팔고 형식도 비슷하고.
근데 저도 뭐 오늘 얘기가 많이 안 나왔지만 노브랜드 상품이 정말 좀 되게 신선했거든요. 원래 홈플러스도 홈플러스 콜라, 홈플러스 사이다에서 싸게 나오는 게 있었고 네, 맞아요. 이마트도 이마트 콜라, 이마트 사이다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이 이마트 딱지까지 없애고 그냥 아예 브랜드 없이 정말 염가에 싸게 제공하는 네. 그런 아이디어들. 그래서 뭔가 뻔한 업종일수록 독특한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백수영은요?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기업이 자기를 아무리 잘 챙겨줘도 그 기업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면은 자기가 그 기업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덕성이 이제 도마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홈플러스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저라면 홈플러스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살짝 팁을 듣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홍쌤의 팁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유통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6개월 해봤으니까 나는 마트에 아주 경쟁력이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유통업은 전공을 안 봐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뭐 역사,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도서부터 공대생들까지 수많은 색깔의 친구들이 몰립니다. 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포지션이 될 수 있지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결과만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평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대 구성이라든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하다못해 어떤 마트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오고 내려가는 그 부분에 이제 물건도 배치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 기업들이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나중에 또 자소서에 좋은 재료, 면접장에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좀 열고 평상시 매대를 좀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향 저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